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 들어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님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루 대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진행하던 분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사실. 누구였지? 오늘만 사는 분이구나. 모르겠어요. 저기 계신 분이야, 저기 계신 분. 얼굴 까먹겠어. 자,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현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 왜냐하면은 앞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왔다가 가셔가지고 이게 들으니까 약간 이 말이 맞나 싶기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청와대 특활비 논란 관련된 거예요. 네. 이 이준석 대표의 말 밖에서 들으셨죠? 아니 조금 늦게 와가지고 뒤에 얘기할 때만 들었어요. 앞에 못 들었어요. 네. 일단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면 공개는 아니다. 네. 아니어도 되는데 일단 김정희 여사의 그 옷 구매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에서 지금까지 현금으로 막 샀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현금 영수증도 안 떼어갔더라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답변해야 되지 않냐 청와대가 뭐 그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이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언론이 지금 초기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맞아요. 있는 단계고 또 이 의혹 제기가 사실 커뮤니티 인터넷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맞아요. 기자들이 좀 달라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옷과 관련한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좀 복수한다라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인수위라든지 국민의힘 당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한 건 아니고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뭐 납세자 연맹인가요? 거기서 먼저 제기를 했었고 특정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삼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특활비로 사용 안 했어요. 사비나 카드로 했어요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와대가 있겠지만 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제도화는 필요하다. 제도화. 뭐에 대한 제도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활비에 그러니까 대한 예를 들어 이거죠. 뭐 영부에 대한 옷값 관련된 거예요? 어떤 옷값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영부인이라고 해도 사비로 계속 옷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보통 사람들이랑 다르게 자리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외국에 뭐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 영접을 할 때 사비로 어떻게 그걸 삽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의전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비용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 처리해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장성철 소장님 말씀에 거의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과거에 당한 게 있으니까 우리도 복수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 오히려 이걸 약간 지방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에 대한 뭐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시큰둥해요 좀. 시큰둥하죠. 청와대 이전 가면서 사실은 지금 보통으로 보면요 지지율이 한 80대 중반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역대 대통령도 다 그랬어요. 대부분 그렇죠. 80대 중반 나왔는데 90% 넘었었어요. 지금 뒤집어졌어요 오히려. 못할 것 같다가 더 많아요. 호감보다 비호감이 더 많고. 그때 이런 인수위 시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최고위들도 얘기하고 회의석 상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발표를 하고. 근데 저는 이게 아마 제2의 청와대 이전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역풍일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말씀처럼 이걸 어떻게든 특활비랑 연결시켜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뭐 영수증 예를 들어서 사업자거나 본인이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사인들은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급여 생활을 해서 만약에 월급을 받는 입장이면 영수증 끊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김정희 여사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이고 지금 뭐 얘기 보면은 뭐 몇 천만 원 줬다, 몇 백만 원 줬다는데 150만 원 현금 주고 6컬레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25만 원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복 같은 경우는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복은 이름 있는 사람들 거는 조금 비쌉니다. 제가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옷 사는 가격 가지고 제가 보기에 시비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아마 박수현 수석 대변인 청와대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역대 정부보다 우리가 특활비도 적게 썼다. 그리고 우리 감사원 감사 그전에 안 받았는데 우리 받았다. 지적사항 없었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 근데 특활비 문제는 청와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윤석열 후보도 지금 검찰총장 때 공개하라 그러니까 147억인가요?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쓰는 데가 국정원, 검찰, 청와대, 법무부 그다음에 뭐 국회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다 어찌 보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정권의 한 부서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 기관이나 한 정부가 힘 빠졌을 때 좀 시비 걸기 좋은 아이템이긴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부든지 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썼던 특활비 147억 얘기를 민주당에서 계속 하는데요. 네. 그냥 김호수 검찰총장이 밝히든지 아니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밝히면 돼요. 이미 떠난 분한테 왜 안 밝혀?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제일 곤란해할 사람이 김건희 배우자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옷을 사지? 이 잣대로 10년 전 옷 입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 돈으로 사야 되나? 10년 전 옷 입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그렇네요. 않아요. 그렇네요. 근데 하지만 특활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5년도서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부메랑, 업보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좀 다른 게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특활비 쓴 거는 문제 안 돼요. 네. 국정원에 특활비를 갖다 썼단 말이죠. 그렇죠. 30몇 억인가. 2015년도에는 그게 그러니까 논란이 안 됐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막 여론조사도 하고 막 선거에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청와대 특활비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원래 네. 그 뭐 안보라든지 뭐 외교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라서 이 특활비 문제는 사실은 어느 쪽이나 그렇죠. 공개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외국 정상한테 누구한테는 100만 원짜리 선물 주고 누구한테 120만 원짜리 선물 줬으면 이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서운해하니까. 자, 오늘 그래서 본격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2달 남았어요. 네.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여기 먼저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선택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단일화할 때부터 안철수 위원장이 뭔가 당시에 이제 후보였죠. 왜 이거를 뭘 이제 받고 뭘 하기로 맞아요.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단일화를 했을까 궁금해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총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도 욕심을 냈고. 네. 근데 결국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본인이 밝힌 이유야 뭐 대의 관련된 얘기겠지만 진짜 이유가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야 뭐 본인 말고는 알겠습니까만은. 그렇죠. 당선인에게 부담감을 주기 싫어서라는 것은 좀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것 같고요. 뭐 보다 좋은 분들 추천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결국에는 꼬리표로 따라붙을 겁니다. 2천억 원 정도 되는 안랩 주식을 백지 신탁하기 싫어가지고 결국에는 국무총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이제 위원장은 야 그러면 내가 그런 게 무서웠으면 내가 서울시장 나왔겠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안 나오고 결국엔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속적으로 행정 경험하고 싶어요. 저는 뭐 디지털 정부에 윤석열 디지털 정부를 뭐 맡아달라라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얘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었잖아요. 이게 합당한 이유가 안 돼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부담감을 덜어준다라면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 네. 내가 핵심 측근이니까 네. 당선인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임명직은 맞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죠. 이게 맞는데 그런 경우 있죠. 안철수 위원장은 핵심 측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현모 여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해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처음에 단일화 할 때 공동 정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동 정부라면은 대통령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 경험을 쌓고 싶다. 총리. 총리. 네, 딱인데 왜 그럴까?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이제 백지 신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백지 신탁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신탁사에서 알아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알랩주가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엄청 올랐는데 지금 이게 본인 것도 있지만 이제 재단 것까지 하면 28%밖에 되잖아요. 엄청 많죠. 본인 것만 해도 지금 2, 3천억 되는데 그래서 그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2대 주주는 외국 자본이에요. 3대 주주가 그 재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대 주주인 이 18%가 나가버리면 네. 사실은 2대 주주가 최고 주주가 되니까 그 위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순전히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인데 맞아. 약간 이제 인사 검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검증 무대에 올려놓고 흔들어서 날아가면 혹시나. 네. 그럼 본인 입장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고. 근데 그런 송곳 검증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문제만 있지만 아마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안내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갑질 논란이라든지 그렇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회를 바빠지는 거죠. 그렇죠. 바빠지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어찌 보면 뭐 띄우고
날리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지율이 막 8, 90% 나오고 네. 국민들이 막 호응하고 이러면 아쉽지만 그러지 않죠. 본인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시밭길이야. 오히려 총리가 대신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거대 야당을 상대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계속 국회 불려나가고 인사감정 시달리고 대통령 욕 먹을 대신 먹고 내가 그래야 되나? 내가 탱커를 해야 되나? 내가 오히려 내가 대신 욕을 먹어야 되나? 이 생각.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회 안 나오니까. 백지신탁까지 했는데. 그렇죠. 주식까지 다 팔았는데. 그럼 주식은 또 그 완랩이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하기 싫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가 굳이 이러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의 다음번 5년 후에 출마하려면 그런 걸 다 극복을 해야죠. 그거 극복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할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 도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안내 주식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눈치를 챈 게 아니냐. 어떤 걸요? 얼마 저번 주부터 김은혜 대변인이 저 국무총리는요 경제를 좀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네. 본인은 아니잖아요. 그 권력 핵심부에 여러 가지 얘기들 이른바 권력 핵심부라고 하시면 이른바 윤핵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핵관 이른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약간 좀 민주주의 위원장 하면 되지 무슨 국무총리야. 그러니까 그걸 되게 민망하게 대놓고 말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좀 듣고 이게 분위기가 이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 스타일이 막 저돌적으로 밀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누가 노한데 싫다거나 이러면 굳이 이분이 왜냐하면 먹고 사는 지장 없고 가질 만큼 가졌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는 사람들이 지금 죽기 살기를 하는 건데 내가 저기서 싫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하고 인기도 없고 이럴 것 같은데 그때 회사도 아깝고 조금 그러니까 단일화하고 지금 정부 인수위 맡은 과정이 몇 달 안 됐어요. 금세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후계 구도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지금 내가 넘버 2인데 지분도 30% 3분의 1이 있는데 지금 안 하면 못해? 다음에라도 난 할 수 있어 충분히 언제든지. 그렇게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생각이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분이 자꾸 뭘 안 한다 그래요 지금. 그렇죠. 총리 안 해요. 경기도지사 출마 안 해요. 당대표 이것도 뭐 내년 일이지 뭐 안 해요. 다 안 한다고 그러면 정치를 왜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그러면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도 물어봤는데 합당된 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제 말로 이제 들리는데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이 안에서 그러면 안철수 라인을 그럼 이제 든든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근데 정치 지도자가 자기 계파가 생기려면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국민적인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본인에 대한.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날 따르면은 내가 너 공천 주고 너 국회의원 뺐지 당선시켜 줄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서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너 공천 주면 넌 된다. 네.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운 지역도 공천 딱 줘가지고 본인이 3, 4일 딱 지역 훑으면은 가서 역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국민적인 지지율이 있어야 자기의 계파가 형성되는 거지. 저는 대통령이 출마하겠습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누가 따라요? 안 따라요. 이거 힘들어요. 결국 이제 같이 합치시면서 다시 한번 철수를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될 것 같아요. 이분이. 할 일이 없어요. 할 것도 없고. 당에 가서. 국민적인 지지율도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본인을 따르는 세력도 없어요. 뭘 가지고 정치를 하냐고요. 그리고 다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권력 의지도 없어요. 뭐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내년에 근데 당대표를 지금 노리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건 열어놨잖아요. 약간 말할 때 보면은 뭐 안 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안 한 거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거 하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 우리 이준석 대표가 6월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당대표가 되면 내후년에 공천권은 생겨요. 내후년에 총선이니까. 쭉 하면. 그렇죠. 쭉 하겠죠. 그러면. 워낙 많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아까 당선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당선까지는 아무나 못해요. 공천까지만 해도 진짜 영향이 생기는데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문제잖아요. 과연. 근데 제가 보기에 뭐 당대표 룰 아시겠지만 5대 5잖아요. 그쵸. 예선은 그다음에 본선은 7대 3이고 당원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론이 있느냐 이준석 대표처럼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당대표 되게 쉽지 않아요. 도저히 여의도 문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행보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의도의 선수들끼리는 뭐지?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대통령 당선인 그 직할로 지금
국민통합위원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김한길 위원장이에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그 국민통합위원회가요. 거의 인수위 안에 또 다른 인수예요. 기획분과, 정치분과, 경제분과, 그쵸. 대변인 따로 뒀고요. 지금 부서가 한 7, 8개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떠한 정계 개편, 정치 개편 이거를 좀 김한길 위원장과 함께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2의 또 국민의당 만드는 거예요? 제2의 열린우리당. 옥상옥 계속 생기는 거요? 자, 이거는 좀 이제 안 대표의 선택, 우리가 국민분들이 늘 관심은 늘 가지시는 선택 어떻게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 교수님, 이거 저 오늘 기사 보고 진짜 벌써 정해졌나 싶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 거의 확정된 것 같은 단독 기사 나왔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실화입니까? 그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이미지도 있고요. 호남, 배려 이미지도 있고 경제 이미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교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국회에서의 인준 통과잖아요. 청문회 그렇죠, 통과. 청문회. 민주당이 반대하기 어렵다. 그렇죠. 옛날에 본인들이 반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무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카드라는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무난한 인선. 이 부분 가지고 괜히 무리해가지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무난하게 총리 인준 청문회가 통과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정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변호사님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총리 뽑는데 물론 청문회 통과는 중요하죠. 중요한 요소인데 물론 이제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뭐 미국 대사했기 때문에 외교도 알고 있지만 과연 새 정부에 맞는 인사냐, 새로운 얼굴이냐, 뭔가 경험과 뭐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마 이 청문회에 목매다는 게 그건 같아요. 일단 여서야 되고. 네. 근데 이 청문회를 할 타임이 하필이면 지방선거 막 이제 할 때쯤이에요. 5월 달에. 5월 9일 날 취임하고. 중순 말 그쪽인가요? 그렇죠. 5월 9일 날 취임하고 6월 1일 날 선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총리 인사청문회 했는데 이게 저기 막 튀어나오고 분위기 안 좋아. 장관들도 막 인사청문회 했는데 여기서 뭐 부동산 투기 뭐 위장 전임 뭐 논문 표절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선거가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원래는 한 8대 2나 7대 3 구도로 민주당이 밀려야 되는데 지금 뭐 비슷한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인사검증 들어가면요. 사실은 언론은 다 검증으로 들어갑니다. 줄줄이. 그렇죠. 그러면 좀 바빠져요. 그러면. 그렇죠. 바빠지고 아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오히려 선거 이슈화가 안 되라 인사 검증에 시달릴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기에 겁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물론 청문회 통과도 중요하지만 그게 1순위 총리 후보 지명의 이유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그거는 제 얘기고 그 인수위 차원에서는 경제 통합. 경제 통합 총리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그럼요.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거에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요. 세상 아래 뭐 새로운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덕망 있고 경륜 있는 분 거기다 통합 이미지까지 있으면 아주 그냥 좋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뭐 총리 인선이 이거와 또 관련이 있다 얘기를 먼저 들었고요. 자, 그러면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 그러니까 국정 잘할 것이다라는 게 기대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거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2달 남았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조금만 잘하시면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그러니까 총리도 좀 괜찮은 분 추천하시고 장관들도 국민들 보기에 괜찮네 이러고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돼가지고 가서 2천억 경제효과 내고 이러면. 네, 정경련은 1조 2천억. 1조 2천억.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분위기 바뀌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네요. 한마디로 이제 기저효과. 기저효과. 경제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지율이 코로나 기저효과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있다시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대선 결과는 10대 7이었어요. 광역 그래서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이긴 게 10군데였고 민주당이 이긴 게 7군데였는데 사실은 이 정도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7 정도를 하면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만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힘들어요. 원래 정부 초기고 원래 출범하고 한 달 만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쏠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쏠리는 건데 대세가 있으니까.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추세가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가 잘할 거라는 치가 이렇게 수평 가는 게 아니고요. 밑으로 가고 있어요. 큰일이네.
밑에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올라가야 정상인데 네, 그죠. 아니면은 허니문 기간인데 70% 80%대 수평으로 가야 되는데 그쵸. 50%대 중반에서 40%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팩트만 얘기한 거니까. 팩트만 얘기하는 좋은 거예요. 얘기 있으면 빨리 해주세요. 뭔가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그 인수위 측에서 좀 급하니까 선거 때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가서 뭐 할 수 있죠. 뭐 지방 순회하고 뭐 하고. 밥 푸시고. 지금 그거 할 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뭐가 희망이 생긴다, 보인다, 뭔가 될 거다. 아이고, 내도 좀 살림살이 나아질래나? 뭐 집값 좀 떨어질래나? 우리 애가 좀 취직할래나?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할 수 있길래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야만이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정치인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사실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뭔가 그렇죠. 희망을 주고 길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내가 리더로서 이끌어가겠다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게 제일 크죠. 그죠. 근데 지금 인수위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한 3주 좀 더 지났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인수위 그 2달 기간이 사실은 대통령 때보다 힘이 더 셀 때예요. 근데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지금 용산 왜 들어가냐 그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그거밖에 안 남았죠. 지금 그리고 이제 몸값 얘기 그거밖에 없어서 네네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인수위 정말 아까운 시간을 좀 협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런 배경 상황에서 이제 지방선거가 2달 뒤에 치러질 텐데 먼저 서울시장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가장 서울시장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 건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차출론이죠. 이 어떻게 나올 거로 보니까 현실적으로 송영길 대표 외에 나오실 만한 분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네. 진짜로. 네, 왜냐하면은 그만한 인지도와 지지도 가진 분 또한 민주당 지지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은 송영길 대표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징적인 박주민 분이죠. 의원이 들으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누가요? 박주민 의원이 들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도 뭐 괜찮겠지만 그게 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하여간 그 송영길 대표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거부를 안 하시잖아요. 나 안 나가요라고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어제 시사본부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 송 대표와 전 대표가 그냥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출마 의지가 강하고 독배를 들 준비가 됐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데. 나가실 것 같고요. 오세훈, 송영길 아주 빅매치 기대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 박주민 의원도 나온다 하잖아요. 지금 뭐 세대교체 586 물러나라 이걸로 이제 치고 나오겠다는 건데 그걸 좀 세게 치고 나와야 이 경세는 흥행이 될 텐데 박주민 의원이 그 정도 결기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조금 약하시던데 저는 오히려 박주민이 세대교체 세게 들고 나오고 송영길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서울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그리고 힘 있는 후보 밀어달라라고 하면 이게 구도가 성립되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한테 경선하자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급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들려듭니다. 현역 시장이 있는데 누가 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경선이 민주당에서 흥행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전 시장을 비판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고향이 안 나오죠. 각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좀 저희들도 경선 흥행을 그 기운으로 해서 우리 어쨌든 한 5% 정도 졌잖아요. 그다음에 그 힘으로 좀 역전승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선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대표 굉장히 마음이 좀 잘 통하는 이심송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면 약간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의중도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면은 송영길 대표도 저렇게 결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인하지 않는 행태를 안 취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재명 고문과 상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재명 고문의 뒷받침이 없으면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탄력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를 막 주에서 띄웠어요. 근데 측근들이 가가지고 이재명 고문한테 송영길 대표 서울시장 차출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이거 말도 안 돼. 하지 마. 그러면은 그냥 싹 가라앉는데 그렇겠죠. 계속 탄력이 붙어가지고 눈덩이처럼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맞다. 저는 이게 왜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처럼 경기도에는 민주당 사람 나간 사람 많잖아요. 나오지 말라 해도 막 왜냐하면 비어 있고 일단 지난번에 대선 때 이겼고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현역 시장이 있고 대선 때도 졌고 나올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절에 가신 분 모셔다가 지금 반대로 떠밀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라고 밀어야 되는 상황이기 지금 때문에. 템플 스테이 할 때냐 이러면서.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의지가 이재명 고문의 의지가 있냐 없냐보다 오히려 차출 독배를 마시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내가 나갔다가 이거 경선은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본선에서 지게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나오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 나갔다가 지면
다음에 뭘 하겠냐. 그렇죠. 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오히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강제로 떠밀려서 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뭐 모셔야 돼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고문이 지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그러면 꽤 하고 계시는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서울 송영길, 경기 김동연 이런 전화를 돌렸다 이런 보도도 나올 정도로 뭔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전화 돌렸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또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고문만큼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 당내에 영향력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의중이 이번 지방선거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본인은 안 나오시? 본인은 8월 달에 전당대회 나와서 당권을 갖고 그다음번 총선에 공천을 해서 본인 세력들을 많이 다시. 국회에 이제 당선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현근택 변호사님도 딱 우리 국회에 가셔야죠. 실화 아닙니까? 나중에는 국회 가야 뵐 수 있는. 네. 그러면 지금 뭐 당권 근데 지금 반대파분은 반대파라 불리는 분들이 지금 이재명 출마설 막 이렇게 막 짚힌다고 해요. 실화입니까? 그거? 분위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선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저 8월 전당대회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8월 전당대회 나오면 이재명 고문이 당대표가 되면 386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는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전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하고 당대표하고 또 막 내부에 치열하게 싸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사람도 바뀌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제가 보기에 뭐 당이라는 게 사실 있는 사람 그대로 할 거면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이번 아마 선거 치르면서 네. 이재명 고문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본인이 당내 어떤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면서 거의 공격수 한 명 딱 있고 저기 미드필더가 없는 거예요. 잘 공을 찔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찌 보면 수비수만 있고 네. 그러니까 혼자 막 공격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공격형 미드필더 네. 하나 있고 수비형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미드필더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가서 당대표하고 미드필더 쫙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뭐 수비형 수비수도 좀 채우고 골키퍼도 좀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가장 또 격전지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 일단 근데 요거 전 몰랐는데 두 분 경기도 출마 안 하십니까? 경기도예요? 용인 쪽에 현명님 나온다는 지금 첩보가. 저는 시사본부에 출연하는 것을 저의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출연하는 게 저의 목표지. 저도 오늘 경기도에서 뭐 제가 출마하는 거는 전 말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제주도민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죠? 예? 출마 이런 거. 경기도에 네. 뭐 저는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뭔가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제주도에서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 또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제주도지사에 뭐 오용훈 현직 의원이 이렇게 뭐 제주도지사로 나오면 그 빈자리 딱 현 변호사님 딱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가봐야 하는 거죠.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뭐. 제주도민분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나오시죠? 불안에 떨어요.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를 하고 있다. 네. 기대하고 계신 걸로. 자, 그런데 보면은 오늘 3시 좀 있다가 유승민 이제 전 의원이 기자회견하세요. 이게 아마 이제 경기지사 이제 출마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일전에 이제 장 교수님이 이제 요거 비하인드가 좀 있다 얘기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 뭐 사소한 비하인드인데 제가 3월 11일 날 제 페이스북에다 지금부터 20일 전이죠. 제 페이스북에다가 유승민 경기도지사 후보 유일한 경기도 탈환 카드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유승민 경기도 후보 이거 막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제일 꺼낸 거는 맞는데 제가 이 페북을 올리고 나서 3일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 올렸는데 유승민 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아니라 지금 가장 핵심 측근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딱 전화를 받자마자 교수님 뭐 이렇게 세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은 유승민 대표도 제 페북을 봤냐? 그랬더니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럼 반응이 어떠냐? 그랬더니 장성철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경계하시는구나. 네, 진정성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측근한테 딱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내가 괜히 하는 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냐, 거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그냥 출마도 안 하시는데 나 혼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더 세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나오실 생각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선 교수님이 완전 빚을 갚았네요. 예전에 막 그 아시잖아요. 김무성 대표 쪽에 있었고 네. 유승민 원내대표였고 박근혜 때 무슨 배신자로 찍힌 그러니까 그때 그쪽에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 보면 이분이 말하는 게 진정성이 있나 없나 싶은데 드디어 이번에 1등 공신이잖아요. 본인이 할까 말까 마음을 또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장심 유심 아닌가. 사실 누구나 이런 트리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필요한데. 하고 싶은데 이거 누가 좀 해 임마. 왜냐면 유승민 의원이 이제 정치 뭔가 새로운 거 안 하면 이제 정기 은퇴각이에요. 할 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뭐 딴 게 없잖아요. 대구 할 수도 없고 이제 국회의원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가기 때문에 대구에서 뭐 하기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그럼 이제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럼 오히려 아마 본인은 진지하게 그만할까 이 생각할 것 같고 왜냐하면 앞에 나갔지만 본인이 키웠던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유승민 개가 아니라 이준석 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고민할 텐데 그럴 때 딱 터뜨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처음에 현건택 변호사님께서 저 많이 의심하셨어요. 에이 유승민 의원하고 짜고 친 거죠. 뭐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질렀고요. 한 3일 있다가 그쪽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했었다. 앞으로 이제 경기지사 선거 결과 재밌을 것 같아요. 경선을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김동연 대표가 사실 경제부총리라는 말이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에게 사실 입에 익으실 거예요. 근데 새로운 물결 대표가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때 대선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이제 같이 단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재명 고문의 이야기가 좀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랑 어쨌든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다른 분들보다는 뭐 다른 분들 폄하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보다는 좀 김동연 부총리가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승민, 김동연 이렇게 맞붙으면 정말 국민들께서는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후에 또 지금 뭐 홍준표, 뭐 김재원, 또 유영하 변호사 이런 이슈가 있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유영하 변호사도 출마한대요. 아 그래요? 하는 걸로. 자, 깨알 같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현건택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대 특임 교수와 함께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